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68살. 손주들 학원비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자녀 통장에 매달 150만 원씩 이체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몇 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아들 내외는 감사한 마음으로 썼고 그 돈이 세금 문제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년간 자녀 명의로 넘어간 돈이 누적되면서 사전 증여로 간주되었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증여세 추징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당황한 가족은 세무사를 찾아갔고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줄 때는 10년 단위로 얼마까지 공제 가능한지, 현금도 신고 기준을 넘기면 세금 대상이 된다는 것, 그리고 자녀 계좌를 부모가 관리하거나 자녀가 직접 쓰지 않으면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것까지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이런 상황을 경험하셨거나 앞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조금씩 이전해줄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 오늘은 바로 자녀에게 증여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 전략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몰라서 당하지 말고 준비해서 지키는 지혜. 지금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1단계 증여와 상속의 차이. 우리가 흔히 헷갈리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증여와 상속. 두 단어 모두 재산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일이지만 언제 주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세금이 적용됩니다. 증여는 살아있는 동안, 즉 생전에 자녀나 손주에게 재산을 넘기는 겁니다. 그에 반해 상속은 부모가 돌아가신 후, 즉 사망한 뒤에 남은 재산이 자녀에게 이전되는 걸 뜻하죠. 표면적으로는 같아 보여도 세금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우선 증여는 줄 때마다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는 2천만 원까지가 공제 한도입니다. 반면 상속은 전체 재산에서 5억 원까지는 공제되고 그 이상은 상속세가 붙습니다. 배우자가 함께 있을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훨씬 더 올라가지만 자녀에게 단독으로 상속할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는 자산을 나눠주는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령 미리 조금씩 나눠주면서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죠.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을 앞두고 갑자기 증여가 집중되면 그걸 사전 증여로 간주하고 상속 재산에 다시 포함시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즉, 생전에 나눠줬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증여는 생전, 상속은 사후. 증여는 계획적으로 진행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지만 무분별한 증여는 오히려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고 싶다면 증여와 상속의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증여세의 기본 구조와 공제 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단계 증여세의 기본 구조와 공제 한도. 자녀에게 돈이나 재산을 줄 때 얼마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그 기준은 생각보다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잘 알고 활용하면 불필요한 세금은 피하고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먼저 증여세란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타인은 꼭 남일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부부 사이도 포함됩니다. 그럼 얼마나 증여해야 세금이 발생할까요? 세법은 증여공제라는 장치를 통해 일정 금액까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공제는 10년 단위로 적용되며 가족관계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즉 19살 이상 자녀에게 5천만 원 이하로 증여하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이보다 낮은 2천만 원까지가 공제 한도입니다. 배우자에게는 더욱 넓은 범위가 적용됩니다. 10년간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즉, 부부 사이에는 상당한 금액을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 공제를 넘는 금액은 어떻게 과세될까요? 세율은 누진 구조입니다.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 증여액에 대해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구간별로 세율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하면 5천만 원은 공제되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 10%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즉 50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제가 사람별로 10년 단위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각각 자녀에게 5천만 원씩 증여하면 부모 각각의 공제 한도로 인정받아 총 1억 원까지도 세금 없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10년 안에 여러 번 나눠주는 경우에도 그 총액이 공제 한도를 넘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10년간 얼마까지라는 기준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처럼 증여세는 알고 쓰면 유리하고 모르면 억울해지는 세금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는지 현금, 예금, 부동산 각각의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3단계 자녀에게 얼마까지 주면 세금이 없을까? 자녀에게 돈을 주고 싶을 때 부담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에 정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은 성인 자녀 기준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한 번에 5천만 원을 주거나 여러 해에 걸쳐 나눠서 총 5천만 원을 주더라도 그 범위 안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2천만 원을 주고 다음 해에 또 2천만 원, 그 다음 해에 1천만 원을 더 주면 총 5천만 원. 이렇게 10년 이내 총액이 5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부모 한 명당 5천만 원이라는 점입니다. 즉, 아버지가 자녀에게 5천만 원, 어머니도 자녀에게 5천만 원을 따로 주면 총 1억 원까지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때 반드시 개별 증여가 분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 계좌에서 1억 원을 이체한 후 부모 둘이 나눠준 걸로 주장한다고 해도 국세청이 그걸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실제 자금 흐름과 서류가 명확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즉, 아들과 딸이 각각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 원 이상을 넘기는 순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손주에게 줄 때도 공제가 되나요?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인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에도 공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조부모가 자녀를 거치지 않고 손주에게 직접 주는 경우 상속 시 손주가 받았던 금액은 상속 재산에 다시 포함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인 자녀 한 명에게 부모 각각 5천만 원, 즉 합쳐서 1억 원까지 10년간 나눠서 주면 세금이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각각 2천만 원. 손주에게 줄 경우도 동일 기준 적용 가능. 단 모든 금액은 10년 누적 기준이며 국세청은 계좌 흐름, 증빙 서류, 사용처 등을 세세하게 들여다봅니다. 따라서 증여는 단순히 금액 기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달 방식과 기록 관리가 핵심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자녀명의 계좌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4단계 자녀명의 계좌 사용 시 주의할 점.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놓고 생활비를 넣어주거나 저축처럼 돈을 넣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손주 용돈을 자녀 계좌를 통해 보내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여기엔 국세청이 민감하게 보는 핵심 포인트가 숨어 있습니다. 자칫하면 의도치 않게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국세청은 누가 돈을 입금했고 누가 그 돈을 실제로 사용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자녀 명의의 계좌라고 하더라도 그 돈을 실제로 자녀가 관리하고 썼다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에 돈을 넣고 그 계좌를 부모가 계속 관리하거나 자녀가 아닌 부모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엔 국세청이 이를 명의신탁 또는 가명계좌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부모가 가진 돈인데 자녀 이름으로 위장해 숨겨놓은 것으로 간주되고 증여세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국세청은 더욱 엄격하게 들여다봅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는 경제활동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계좌의 자금 출처와 사용 내역이 사실상 부모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닌지를 세세하게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의 계좌에 매달 30만 원씩 입금해서 주식이나 펀드를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용돈이나 저축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누적 금액이 공제 한도인 2천만 원을 넘는 순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 계좌에 입금한 돈으로 학원비를 자동이체하거나 휴대폰 요금 등 생활비를 지출할 경우 국세청은 그 돈이 사실상 부모를 위한 소비인지 자녀의 고유 소비인지도 구분해서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첫째, 자녀명의 계좌를 사용할 때는 누가 사용하고 왜 입금했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둘째,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5천만 원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그 금액을 정확히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면 향후 추징 위험 없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 명의로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는 자녀 명의의 자금 출처를 증빙할 서류를 반드시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용돈이든 장학금이든 출처가 정당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녀 명의 계좌를 통한 자산 이전은 증여가 아닌 위탁관리나 예탁의 형식이 될 수 있어야 하며 그에 맞는 사용 내역, 계좌 흐름, 지출 용도 기록이 중요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국세청이 문제 삼는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어디서 어떻게 적발되는지 그리고 어떤 유형이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5단계 국세청이 문제 삼는 실제 사례들. 세금 문제는 단순한 이론보다 실제 사례에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증여세나 상속세 문제로 어르신들에게 추징을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몰라서 생긴 문제입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62살 어르신이 자녀의 전세자금에 보태주기 위해 1억 원을 입금했습니다. 단 한 번의 이체였고 자녀 명의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부모는 급하다고 해서 도와준 것뿐이고 돈을 돌려받을 거다라고 말했지만 문서도 없었고 돌려받은 기록도 없었습니다. 결과는 증여로 간주. 공제 한도인 5천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 10%의 증여세가 부과됐고 총 5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경북에 거주하는 70살 부부가 손주들의 대학 등록금을 보태주기 위해 손자와 손녀명의 계좌로 각각 3천만 원씩 입금했습니다. 이 손주는 미성년자는 아니었지만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계좌 관리는 부모가 했습니다. 국세청은 실제 사용 주체가 손주가 아니며 계좌도 부모가 대신 관리한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사람이 대표 증여자로 간주했고 공제 한도인 2천만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더 심각합니다. 부산에 사는 65살 가장이 자녀 명의로 예금 통장을 만들어 그 안에 주기적으로 돈을 넣었습니다. 이후 이 통장을 담보로 부동산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했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통장은 부모가 사실상 운용한 가명 계좌로 판단되어 증여뿐 아니라 소득세 문제까지 함께 부과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국세청은 단지 계좌 이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금 흐름과 사용 주체를 본다는 겁니다. 또한 집값 상승기에는 부모 명의 자산을 자녀에게 사전 증여한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게 자녀에게 매도하거나 대가 없이 넘긴 경우엔 저가 양도로 간주되어 시세 차이에 따른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모두 실제로 국세청에서 밝혀진 정식 사례이며 언론 보도나 판례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고 기록보다 흐름이 중요하며 명의보다 사용자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은 경우와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6단계 미리 증여하면 좋은 이유 vs 손해보는 경우.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나눠주는 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그냥 상속으로 남겨두는 게 나은가요?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확실히 더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먼저 미리 증여하면 좋은 경우입니다. 첫째,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될 때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시세가 1억 원인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1억 원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가 향후 2억 원으로 오른다면 나중에 상속으로 이전할 경우 2배가 된 금액에 대해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즉, 자산 가치가 오를수록 나중에 줄수록 세금은 더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둘째, 장기적으로 나눠서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공제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분할 증여하면 공제 혜택을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의 자립을 돕기 위해 일정한 시점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전세금, 결혼자금, 사업자금 등 인생의 특정 시점에 자녀가 목돈을 필요로 할 때 미리 증여를 계획하면 부모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미리 주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미리 증여해서 손해보는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양도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명의 아파트를 증여한 뒤 자녀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을 매도하면 취득가액이 낮아져 양도 차익이 커지고 그만큼 양도세가 많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상속으로 받는 것보다 증여로 받는 쪽이 세금 총액이 더 커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부모가 노후 자금까지 너무 빨리 자녀에게 넘긴 경우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생활비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산을 다 자녀에게 넘겼다면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집 한 채를 넘긴 후 그 집에서 월세를 내고 사는 사례도 많습니다. 셋째, 자녀와의 관계가 아직 신뢰를 바탕으로 확고하지 않을 때입니다. 안타깝게도 재산을 먼저 이전한 뒤 가족 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선택이기에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산이 상승할 때, 공제를 잘 활용할 때, 자녀의 자립을 도울 때는 미리 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금 구조를 잘 모른 채 무작정 진행하거나 부모의 노후 재정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부동산처럼 자산 규모가 큰 경우 언제부터 증여가 유리한지 사례 중심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7단계 부모 명의 부동산, 언제부터 증여가 유리한가? 부모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이 바로 집이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을 언제 자녀에게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수천만 원 이상 날 수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부동산은 오를수록 상속세나 증여세도 오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최근처럼 집값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는 시기라면 타이밍을 고민하는 것이 세금 절약의 핵심입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아파트 한 채. 현재 시세는 2억 원입니다. 부모가 이 집을 자녀에게 지금 증여하면 증여세는 공제 5천만 원을 제외한 1억 5천만 원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받아 대략 1,500만 원 안팎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후 이 아파트 시세가 3억 5천만 원으로 오르면 같은 집을 넘길 때는 공제 후 2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15% 이상의 증여세율이 적용되고 세금은 최소 3천만 원을 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취득가액 기준의 양도소득세입니다. 부모가 오래전에 산 부동산일수록 취득가액이 낮기 때문에
그걸 자녀가 증여받은 후 되팔게 되면 양도 차익이 크게 잡혀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5천만 원에 산 집을 현재 시점에서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2년 뒤 3억 원에 매도했다면 양도 차익은 2억 5천만 원. 여기에 대해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반면 자녀가 상속으로 해당 부동산을 받았다면 취득가액은 시가 기준으로 올라가고 양도세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상속이 양도세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상속에는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상속세는 전체 자산에 대해 한 번에 과세되기 때문에 집 한 채 외에 현금이 많다면 예상치 못한 큰 세금을 맞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부동산을 증여할 시기를 정할 땐 세 가지를 반드시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 현재 집값과 향후 상승 가능성. 둘째, 취득 시점과 자녀의 매도 계획. 셋째, 부모가 향후 몇 년 이상 더 거주할지, 즉 실거주 필요 여부. 만약 부모가 그 집에 계속 살 계획이라면 증여 후 거주는 자녀 명의로 된 집에서 부모가 살게 되는 셈인데 이 경우 임대차 관계가 불분명하면 부당한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와 거주 계획을 함께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증여와 상속을 전문가 없이도 준비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8단계 전문가 없이도 준비 가능한 상속증여 전략. 상속과 증여는 복잡한 법과 세금이 얽혀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틀만 알고 있다면 스스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집, 현금, 예금, 보험, 주식, 자동차까지 모든 자산을 정리해서 금액 기준으로 메모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어 집은 2억 5천만 원, 예금은 5천만 원, 주식은 1천만 원, 자동차는 500만 원. 이렇게 단순한 리스트라도 작성해 두면 나중에 상속이든 증여든 세금 기준이 되는 전체 자산 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 간 대화를 통한 계획 공유입니다. 부모 혼자 판단하지 말고 자녀들과 함께 앞으로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미리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문서화와 기록입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보호 장치가 기록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매년 1,000만 원씩 증여할 계획이라면 입금 내역을 남기고 증여 의도가 담긴 간단한 문서나 메모를 남겨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족 간의 금전 거래가 있었을 경우 차용증을 작성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돈을 준 것이 아닌 빌려준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해두는 겁니다. 네 번째는 무료 공공 서비스 활용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증여세 자동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어 간단한 입력만으로 증여세가 얼마 나올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의 세무서나 주민센터에서도 상속증여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부담 없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세무사를 활용하되 단발성 상담보다는 간단한 자문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세무사 사무소는 첫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증여 계획을 정리해주는 증여 설계 패키지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은행의 고령자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면 재산 분산, 예금명의 관리, 신탁 상품 활용 등 보다 실질적인 전략을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법적인 구조보다 지속적인 관리와 투명한 기록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자녀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그 목적과 과정이 분명하다면 과도한 세금이나 불필요한 갈등은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금 절약과 가족 평화를 모두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체크리스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단계 상속증여 전 꼭 확인할 체크리스트 5가지. 이제까지 많은 정보를 살펴보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상속이나 증여를 계획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핵심 체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자산 현황을 기록했는가? 집 한 채와 예금 몇 천만 원 정도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자동차, 보험, 주식, 심지어 장롱속 현금까지 모두 합산되어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을 항목별로 정리해서 메모장에 기록해 두는 것만으로도 세무계획의 절반은 성공입니다. 두 번째, 가족 간 의사소통이 충분했는가? 자녀가 몇 명인지, 누구에게 얼마나 증여하거나 상속할 것인지, 부부간에는 어떤 합의가 되어 있는지. 이 모든 것이 갈등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특히 형제 간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 살아있을 때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증여 공제 한도를 알고 있는가? 자녀 1인당 10년 동안 공제 가능한 증여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공제 한도를 알고 계획적으로 나누면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도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큰 금액을 한 번에 주기보다는 계획적으로 쪼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세무 기록이 남아있는가? 돈을 준 내역, 계좌 이체 기록, 차용증이나 간단한 메모라도 좋습니다. 세무조사나 가족 간 분쟁이 생겼을 때 이런 기록들이 의도를 증명해주는 증거가 됩니다. 문서는 꼭 공증일 필요까지는 없지만 핸드폰 메모라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부모의 노후 계획은 준비되어 있는가? 자산을 다 자녀에게 넘기고 정작 본인은 월세로 살거나 의료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녀를 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먼저 갖춘 후 이전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노후연금, 생활비, 건강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후회 없는 선택이 됩니다. 이 5가지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손에 쥐고 계획을 세우신다면 불필요한 세금도 줄이고 가족 간 갈등도 피하고 내 삶도 더 단단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고 가족을 이어주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